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죠. 2부로 넘어가서 자, 오늘은 그 ECB 통화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페드 연준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요새 최근에 많이 다뤘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매체나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ECB는 지금, 그러니까 유럽 쪽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스터디를 해봅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 자체는 미국이나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 유럽, 미국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유럽하고 일본은 굉장히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 미국은 조금 그거보다는 좀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ECB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ECB 양적 완화 아실 때 한 3가지 정도만 지금 처음에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게, 얘네들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툴 자체가 한 3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는 양적 완화하는 거, 두 번째는 PEPP라고 팬더믹 펄처스 프로그램,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들어왔던 프로그램,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어저께 기사가 났었던 TLTRO, 요거죠. 그래서 요 3개가 이제 큰 프로그램, 얘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하면은 코로나 본드 정도예요. 근데 코로나 본드는 지금 아직 결판이 안 났어요. 아마 오늘 날 거야, 여러분. 오늘 아니면 내일 날 거야, 이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래서 요 3개 정도를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이제 EU 22의 양적 완화부터 한번 보면, ECB에서 그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는 월 200억 유로씩 채권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겟은 10년물 채권 이상, 그러니까 장기물 채권 매수를 했었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매년 1200달러를 추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월 200억 달러씩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연으로 1200달러니까 그냥 달러 쪼개면 한 12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한 320억 달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320억 유로 정도를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얘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국가가 스페인, 뭐 이탈리아, 얘네 둘이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얘네 둘한테는 사실은 잘 안 가요. 별로 소용이 없어. 왜냐면 ECB에서 양적 완화해서 채권 매입을 할 때요, ECB라는 게 유로존이 이렇게 나라들이 쫙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위에 지금 먹이사슬 맨 위에 있는 게 독일이고, 그 다음 뭐 프랑스, 그 다음 뭐 네덜란드 있고, 그 다음 쭉쭉쭉 가다가 뭐 스페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가 있죠. 그래서 요게 있는데, 당연히 지금 얘네들이 기금을 내는 이 비중이 달라요. 채권 매입을 할 때요, 이 비중이 제일 큰 독일 거를 제일 많이 사주고, 그다음 그리스 걸 잘 안 사줘요. 이렇게 안분 배율해서 이렇게 사준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은 나죽겠소 하고 있는데, 이 양적 완화에 매달 200억 유로씩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추가로 월에 120억 유로씩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ECB에서 양적 완화해서 채권 매수할 때는 투기 등급 채권은 또 못 사요. 이게 옵션으로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나라들 중에 채권 투기 등급 받은 애가 어디냐? 맨 꼬랑지 그리스 애들이 투기 등급이라서 얘네 거는 또 못 사.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정책 자체가.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왔냐? 그때 터지고 나서 3월 달에 나왔던 건데, PEPP라는 게 나왔어요. PEPP는 뭐냐면 팬데믹 펄처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요게 3월 달에 7,500억 유로를 집행해서 뿌려주겠다라고 나온 건데, 얘는 어떤 양적 완화에서 봤었던 그 2가지 옵션이 없어요. 그냥 사주는 거야. 그냥 사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0년물, 채권 10년물이 주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물을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뿌려주는 거지. 요게 PEPP고 옵션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 2개 차이점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본드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코로나 본드를 계속 하자는 거예요. 이탈리아랑 스페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본드를 발행해서 우리 좀 도와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 본드를 발행할 때는 금리가 있죠. 금리 얼마치를 하고 발행을 해야 될 거야, 채권 금리를. 근데 이제 보세요, 독일은 먹이사슬 위에 있으니까 채권 발행할 때 금리가 어때요? 굉장히 조금 안정적이고 믿음이 가잖아. 그럼 이런 나라들은 채권금리 많이 줘? 안 주지. 그러니까 채권금리 굉장히 낮지만, 이 밑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이 그지 같은 놈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 놈들은 얘네들은 신용도 없고 국가 부채도 엄청 높고 하니까, 얘네들이 채권 발행할 때 금리를 많이 줘야지 애들이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코로나 본드를 유로존 내에서 퉁 쳐가지고 발행을 하자 그러면, 사실은 그리스랑 이탈리아랑 스페인 얘네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 왜냐면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해버리면 금리를 너무 많이 지금 주고 발행해야 되는데, 유로존 안에 딱 들어가서 코로나 본드로 빵 묶어버린 다음에 발행을 하자 그러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금리로 돈을 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은 짜증나지. 그러니까 독일이 싫어하는 거야. 독일, 프랑스 얘네들이 싫어하는, 오스트리아 얘네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본드는 계속 하자 말자 하면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오늘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계속 난항을 겪다가 5월달인가 그 EU 집행위에서 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얘네들 먹여 살리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한다, 유로존 붕괴되면 우리 끝나, 얘네 진짜 꼴보기 싫지만 어떻게든 도와주자 해서 EU 집행위에서 지금 제안한 게 7,500억 달러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7,500억 달러가 아까 7,500억 달러는 달라 여러분. 자꾸 제가 달러라 그러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까 PEPP는 3월달에 7,500억 유로를 주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초에 여기다가 6천억 유로를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PEPP로 해서 나가는 게 1조 3,500억 유로지. 그럼 3월달에 7,500억, 6월 초에 6천억. 자, 그거 말고 또 따로 코로나 본드에서 이번에 EU 집행위에서 제안한 게 뭐냐면 7,500억 유로를 또 해주는데, 이 중에 5천억 유로는 우리가 기부금 형식으로 그냥 줘버리고 나머지 2,500억 유로에 대해서는 대출 형태로 해서 나중에 금리 받고 해서 받자, 갚는 걸로 해서 가자, 그 제안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안건을 가지고 오늘 지금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마 요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세 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그 유로존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계속해서 우리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잖아. 왜냐면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채권 발행하면 여러분 정부 빚이 늘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얘네들은 돈을 풀어야 되잖아. 지금 경기가 멈춰버렸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자금 조달하려면 연준이 지금 T비를 발행해서 채권 발행하듯이 얘네들도 발행해버리면 금리가 막 이렇게 막 10몇 %씩 거의 20%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 발행해버리면 정부 빚이 확 늘어나 버린다고 얘네들. 그러면 얘네 빚이 확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얘네 자체적인 국가 신용도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금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로존이라는 큰 이 방패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조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5천억은 그냥 기부금 형태로 이 귀지 새끼들 이러면서 줘버리고 지금 2,500억 유로만 지금 하기로 돼 있는 건데, 독일은 짜증나니까 우리 이 코로나 본드를 하지 말고 ESM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ESM은 뭐냐면 유로 무슨 안정화 기금인가 그래요. 거기에 4,100억 유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너네들을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는 게 아닌 게 뭐냐면, 그 ESM 자금을 해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그리스, 니네 그지 같은 놈들, 니네 우리가 이걸로 대출해줄게, 니네 이거 써. 근데 여기에는요 굉장한 구속력이 옵션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네들한테 주는 대신 니네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뭐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니네가 해. 근데 이거 하고 싶냐고, 걔네들 입장에서 하기 싫지. 이게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왔을 때요 독일이 이 ESM을 통해서 그리스를 도와줘요. 근데 그리스가 이거 받아갖고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 아무튼 뭐 그것도 싫다 그래서 뭐 그것도 하면 뭐 효과 없다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도 저것도 다 하고 결국에는 7,500억 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5천억은 그냥 뭐 보조금 형태, 그 다음에 2,500억 유로에 대해서만 대출 형식으로 해서 해주겠다, 이거를 논의됐고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되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독일 입장에서는 뭐 줄 때 주더라도 쉽게 주고 싶지는 않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진행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어제 발표가 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TLTRO라는 거를 금리를 인하하면서 얘를 또 뿌립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일단 먼저 LTRO에서 파생된 게 TLTRO라고 보시면 돼요. LTRO는 유럽이 각국 유로존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들의 채권 돈을 뿌려주는 거야. 대출 프로그램인데 얘는 만기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10년짜리였잖아. 근데 3년이고 길어봐야 아마 4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성격이 약간 달라요.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급한데 10년 뒤에 갚아? 이러면 제가 알았어 고마워 그래서 돈 받아갖고 내가 10년 뒤에 갚으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이제 쓰다가 돈이 좀 남으면 어때요? 딴짓거리 생각이 나잖아. 그러면 장기 국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요 자산시장의 법으로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ECB에서도 이거를 야 내가 LTR로 통해서 니네한테 돈 뿌려주는데 니네 이거 딴짓거리 하지마, 니네 비싼 거 지금 당장에 급한 거 그것만 요걸로 써. 요 의미가 바로 3년짜리로 제한해버린 게 바로 요 의미입니다. 그리고 TLTRO는 뭐냐면 그 앞에 타겟이 붙어요. 타겟. 요거는 기업 연계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기업을 타겟으로 탁탁탁 정해요. 특히 이제 신용도가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대출을 이렇게 받을 그 요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타겟해서 핀셋으로 뽑아서 걔네들한테 탁탁탁탁 뿌려주는 게 TLTRO입니다.
근데 이게 어저께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집행하기로 했고 입찰을 붙였는데 규모가 얼마냐면 TLTRO가 3차고 총 742개 은행에 1조 3천억 유로,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한 1780조 정도 되는 건데 요걸 공급하기로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8년 내 최대 규모고요. 요거를 이미지로 좀 제가 보여드리면 1300억 유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 2011, 2012 이게 나래비를 한 거거든요. 규모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이지 이것도 엄청 많이 뿌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2년도, 2011년도 뭐 여기 그 이후에 뿌렸던 거보다 훨씬 큰 규모로 어제 뿌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확 느낌이 오죠. 지금 어저께 입찰 붙인 게 얼만큼 많이 돈을 뿌렸는지. 그리고 이제 요게 사실은 4월달 22 통화제 쟁점할 때 최저금리하고 이 기본금리를 25bp씩 원래는 인하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22에서 그 기본금리가 그 당시에 마이너스 0.5였고 그 다음에 최저금리도 0.5였고 예치금리도 마이너스 0.5였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 돈 받아갖고 맘대로 뿌려줄 수가 없어요. 다시 유럽 22에 다시 그대로 박으면 똔똔이니까, 그러니까 0.5 빌려서 다시 예치금리 0.5니까 얘네는 최소한 손실은 안 나는 거 아니야. 벌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간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요거를 이번에 어저께 어떻게 조정했냐면 마이너스 0.5였던 거를 1%까지 내려줍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조금 이지한 조건을 붙여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을 내갖고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1%까지 최저금리를 낮춰줄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금리랑 최저금리랑 같으니까 더 내릴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이 최저금리 바운더리를 밑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옵션을 붙이긴 붙이는데 굉장히 이지한 옵션을 붙여서 웬만하면 다 내려와서 마이너스 1%로 다 받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은행들도 이 돈 받아갖고 지금 안 그래도 팬데믹 때문에 돈 필요한 애들 많잖아요. 특히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여기에는 사실 우량한 어떤 애들 기업들도 돈 필요한 애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대출이 흘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남는 장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왁구를 맞춰갖고 어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지금 1조 3천억 유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1조 2,500억에서 1조 5천억인가? 까지 해서 입찰 규모가 다 나왔고, 아니나 다를까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의 은행들 와가지고 지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까지 다 채워갖고 다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가 이게 왜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은행들이 받아간 거, 그러니까 거의 1,000억 유로 정도를 걔네들이 다 받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효과로 인해서 바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자, 이게 이제 이탈리아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요게 이제 쭉 내려가죠. 지금 계속 내려가죠. 3월달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2차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즉각적인 모습을 지금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요게 지금 유로존 리스크를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요거는 이탈리아 10년물 채권 금리에서 독일 10년물 채권 금리를 뺀 거예요. 뺀 건데 이게 왜 그러면 그 지표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거지. 왜냐면 독일이 지금 제일 잘 사는 놈들이잖아. 지금 이탈리아 제일 심각하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이놈 제일 안 좋은 놈에서 얘를 뺐는데 이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거는 이 이탈리아 위험도가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위험 신호고 내려가면은 안정화되는 신호인데,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저께 그 이슈가 나온 이후로 약 한 6bp 정도 하락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10년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4, 1.3 뭐 XX 정도에서 그 전일 대비 약 한 4bp 정도. 그래서 3월 27일 이후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유럽도 지금 엄청나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너무 FOMC, 그러니까 연준하고 페드, 파월 이쪽만 좀 집중해서 헤드라인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유럽 애들도 지금 무지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없어? 여기서 질문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좀 예리한 분들은. 힌트는 유로야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유럽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죠? 무지막지하게 돈을 풀면 여러분 왜 기억 안 나? 유로존에서도 QE 1, 2, 3 하고 뭐 TLTRO, LTRO 할 때 유로 무지하게 빠졌잖아요. 그럼 지금 어마무시한 돈을 풀고 있다며. 근데 유로는 왜 올라가냐 이거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안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유로 하락, 그러니까 이런 거는 코로나 이후로 완전 거의 뭐 디폴트까지도 막 얘기도 갔었잖아요.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뭐 얘네들 심각해지면서 상황이. 그래서 야 이게
유로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다 강세를 보인 게 3월 이후로는 야 유로 이러다 망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심리에서 지금 거기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안정화로 가겠구나. 그럼 유로는 살아있겠구나. 약간 이런 기대감이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항상 통화를 보실 때 여러분 통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통화는 항상 2종 통화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얘기할 때도 원화 가치가 얼마라고 얘기 안 하죠. 원 달러가 얼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달러 대비 지금 이 나라의 통화 가치가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유로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유로 인덱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유로 인덱스 6가지 통화가 뭐예요, 여러분? 유로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6가지 통화. 유로, 엔, 파운드,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 크로네, 그 다음 프랑인가? 스위스 프랑인가? 그쵸, 스위스 프랑.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유로가 한 55% 정도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달러 대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유로가 반등 나오면서 달러는 어땠어요? 달러는 경기 개선 기대감, 그 다음에 돈 뿌려지고 신흥국들 쫙 올라오면서 달러는 한참 계속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를 보이다 약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맞물리면서 유로화가 위쪽으로 확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돈을 푸는데도 유로화가 요새 강세를 보였었는지. 달러는 내려오고 이것만으로도 유로는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조건이 1차적인 조건이 완성이 되는데, 또 유럽 역시 돈 풀고 이렇게 얘네들이 투닥투닥 하지만 합의를 이뤄가고 이러면서 유로 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의되면서 그거 상승 탄력 받고 해서 최근에 세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